네, 반갑습니다. 방금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강사 이용주입니다. 네, 마이크를 이렇게 안 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내용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강사님께서 소개를 워낙 잘 해주셔서 뭐 말씀드릴 게 따로 없습니다. 사촌 누나가 이제 핸드폰 하나 써달라고 해서 써줬을 뿐이에요. 저는 사촌 누나가 핸드폰 그냥 바깥에 대리점에서 해도 상관없고, 사촌 누나한테 해도 상관없으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촌 누나한테 해줘야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특히 젊은 MZ세대라는 밀레니엄 세대들은 어머니 세대들이랑 사실 좀 많이 달라요. 굉장히 따지고, 뭐 요금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이게 굉장히 형제가 많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챙겨주면서 자랐던 세대,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다는 세대와 자랄 때부터 거의 외동으로 자라기도 하고 기껏 해봤자 둘이 자라는 이런, 그리고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운 거에 좀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가정교육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그렇게 사촌 누나한테 정보를 받고 나서 해주고 나서 그냥 핸드폰 그냥 하나 쓰고, 근데 그냥 쓰기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이전 시간과 같은 기초사업 설명회를 들어봤더니 통신이라는 아이템은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제가 누군가 앞에서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 됐지만 10년 전에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물론 그게 되게 많아요. 저도 사람 되게 많이 가리고 여자 앞에서 막 말 잘 못하고 있잖아요. 숫기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핸드폰이 너무 좋긴 한데, 통신이 너무 괜찮긴 한데, 누군가 내가 막 만나서 영업 전달해야 되고 이런 일이잖아, 난 못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할 이 강의와 함께 통신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나서 어쩌면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놓치면 좀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 많이 벌 것 같은데 나만 이걸 듣고 나서 그냥 버리면 나는 나중에 가서 평생 부자도 못 되고 그냥 찌질하게 살겠구나, 이래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통신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이 네트워크라는 게 훨씬 비전이 크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FM으로 엄청 잘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이 큰 비전을 알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전달하면은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객들이 이제 엘리트들, 너무나 이제 거의 뭐라 그러죠? 일기당천, 100명 이상의 관객분들 못지않은 분들이라 아마 잘 호응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와 비전이라는 강의입니다. 통신 아이템은 그냥 통신 비전이라고 바로 하거든요. 근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해와 비전일까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쉽게 말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부터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유통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유통입니다. 유통. 저는 옛날에 유통이 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을 때 뭐가 도대체 유통인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생산자로부터 물건이 만들어져서 소비자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그냥 유통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예전에는 생산자가 물건을 예를 들어 300원에 만들면 1차 유통. 이때는 총판이라는 개념이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그러면 소비자가 물건을 1,000원에 살 때까지 이 중간에 그럼 700원이 비잖아요. 생산자는 보통 여기 300원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보통 20% 이상의 원가를 못 남깁니다. 마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새우깡을 많이 비교하는데 새우깡을 공장에서 만드는 가격은 200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300원에 팔아서 원가로 포함했을 때 16.9%, 대략 20% 정도 이하의 마진을 남기고 나머지 700원, 이게 더 크잖아요. 이 비용을 유통업자들이 나눠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새우 그냥 만든 사람이 팔면 되지 않아?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판매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마진 다 가지잖아요. 1,000원을 다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근데 생산자는 생산만 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 지금 분야 모든 거는 다 전문가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유통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그래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통업자가 700원의 마진을 나눠 갔습니다. 뭐 창고에 보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운송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잔뜩 사놓은 도매가 있을 거고, 그거를 또 슈퍼마켓에서 가져와서 희망 소비자 가격 950원에 새우깡을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파는 게 일반적인 유통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흐름이 변합니다. 어머니들은 다 그거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머니 세대들은 어느 순간 대형마트가 들어서죠. 저도 이제 이마트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마트가 제가 있는 노원, 제가 상계동 사는데 지금은 이제 관악구에 살지만, 상계동에 있는 창동의 이마트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 1호점이거든요. 대형마트의 시초입니다. 92년도 11월 12일 날, 93년도 11월 12일 날 처음 대형마트가 생겨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우와 이거 신기하다 하면서 막 몰려들었겠죠. 네, 몰려들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분명히 물건을 훨씬 더 싸게 두고 파는데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좀 이상한 논리가 있는데, 좀 다른 민족과 조금 다른 특이한 게 있어요. 가격이 비싸면 오히려 의심을 더 안 해. 네, 신기하죠. 가격이 저렴하면 의심해요. 이거 왜 쌀까? 네, 오히려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겠지 하고 명품 따지고, 이렇게 명품은 오히려 별로 안 따지는데, 뭐 콩나물 하나는 저기는 900원인데 여기는 800원이면 왜 100원이 쌀까? 의심을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그게 이제 뭐 장점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마트가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보죠. 근데 재미나게 이마트는 창동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있었을 2011년도까지 약 140개 정도의 점포를 전국에 다 깔아놓죠.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몇 년 동안을 깔아놓는 이유는 뭘까? 시대적인 흐름상 이렇게 넘어갈 거를 대기업은 이미 알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유통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세계적인 유통이나 이런 거 흐름도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처음에 반발하다가 여기 뭐 의심, 이거 하자 있는 물건 아니면은 유통기한 더 다 된 것들만 골라서 파나? 싸게 파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마트를 근무했을 때가 2011년도, 10년도 요때인데, 그때 추석 때쯤 되면 진짜 카트가 10m 움직이는데 10분이 걸려요. 사람들이 많아서 안 움직이는, 막 바글바글 했거든요. 건물 진짜 안 무너지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한 2년만 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추석 때도 설날 때도 한산해요. 왜 그럴까? 물건을 그러면 추석 때 제살 안 지내나 이제 뭐하지? 사람들 어디 갔지? 물건 어디서 사지? 신기하게도 똑같은 이마트를 이용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온라인과 TV 홈쇼핑 같은 것들. 이제는 직접 물건을 꼭 만져보고 흥정해가면서 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게 3차 유통인 거죠. 요건 2차 유통이고. 그러면 여기도 처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온라인에 들어서자마자 우와 이거 신기하다라고 또 많이 샀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항상 아닙니다. 여기는 물건이 심지어 더 싼데? 또 의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왜 싸지? 이상한데? 왜 싸지? 단순합니다. 1, 2차 유통은 제가 있을 이마트만 해도 직원이 몇백 명이 됐어요. 그 청계천점인데, 그 직원들이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만 쳐봐도 100명 직원을 200만 원씩 평균을 잡아서 준다라고 해도 얼마를 줘야 돼요? 2억 원이 매달 얼마죠? 꽤 많은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매달 2억 원씩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점포비 몇 층 간이에 있었던 그 큰, 그리고 매달 여름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엔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난방 빵빵하게, 그런 모든 관리 비용같이 다 포함하면 점포라는 것들은 결국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1, 2차 유통은 그 유통업자들이 대신하던 걸 대형마트가 통폐합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저렴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점포를 유지하기엔 비용을 소비자한테 더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더 저렴하게 가도 되지만 그 유지 비용 때문에 대형마트는 600원의 마진을 남기고 900원 정도의 물건을 주더라.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소비자 입장에선 싸진 건 사실이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포가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집입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발 파는 업자예요.
그냥 잘 팔기만 하면 돼요. 신발만 하자 없게 주면 돼요. 제 집이 방 한켠에 신발이 잔뜩 쌓여 있건 말던 소비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신발 자기 치수에 맞는 하자 없는 물품만 잘 받으면 야 이거 싸고 좋다라고 하고 유통이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2000년대 초반부터 어마어마하게 온라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대형마트가 약 40조 이상의 45조 정도의 매출을 정점을 찍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온라인과 거의 비슷해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온라인에서 연간 150조의 매출을 하는 반면에 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마트는 40조를 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점포를 줄여요. 예. 시대적인 트렌드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모든 점포에 임대가 붙고 매장이 힘들어지는 건 다 눈에 띄는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적으로. 예. 제가 저기를 좀 보고 강의했는데 여기 너무 집중 잘해주고 계셔서 예, 잘 보고 계시죠? 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유통이 여기서 멈추느냐? 아닙니다. 유통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4차 유통까지 오게 되는데 4차 유통은 뭐냐면 여긴 어쨌든 점포가 없어서 저렴하게 줄 수는 있는데 광고를 안 하면은 알 수가 없어. 제 온라인 쇼핑몰이 다모아닷컴입니다. 다모아몰. 많이 와서 사주세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찾아오실 거예요? 뭐 논현동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온라인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온라인상에 제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는 이상 제 점포를 찾아올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노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를 해야죠. 네. 아는 사람들한테야 그냥 야 여기 내 주소니까 찾아와 이렇게 해서 물건 하나 사줘 할 수 있지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몇만 명, 몇십만 명한테 전달하려면 결국은 광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온라인 쇼핑몰도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들이 덤벼들었지만 웬만한 기업들이 하지 개인들이 못 버틴다는 거예요. 광고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점포는 줄어들어서 비용이 줄였는데 더 줄어들려면 어떻게 할까? 광고도 만약에 좀 덜 하게 되면 좀 유통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소비자가 생각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들한테 이 광고비 남고 유통비용을 만약에 저렴하게 주면서도 수익적으로 줄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어쩌면 더 몰려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기업 차원에서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직접 판매입니다. 근데 직거래라는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한우 축판장, 뭐 직거래 축판장 이런 거 있잖아요. 직거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성주에서 참외를 잔뜩 재배에다가 차에 한뜩 실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갖다 팔면 직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내가 남길 수 있는 내가 들인 비용에 대비해서 마진만 남기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매번 와서 팔아야 돼. 그리고 그 왔던 고객님들이 성주까지 와서 사가진 않잖아요. 내가 매번 비용을 들여야 되죠. 결국은 내가 유통까지 담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자가 생산하는 거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유통업자들이 유통을 하고 내가 최소한의 굉장히 많은 마진 적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나는 그 400원의 마진을 좀 나도 갖고 그거를 이 소비자들이 광고해 준 걸 가지고 나눠 갖는 형태. 그게 이제 직접 판매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이 또 저렴하게 됐잖아요. 어떻겠어요? 여기서 다 말씀드렸듯이 또 의심하죠. 의심병이 걸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의심합니다. 왜 쌀까? 왜 이 물건은 쌀까? 왜 여기는 쌀까? 의심하는데 이거는 의심 차원 그 이전에 더 말도 안 되게 빨리 들어와가지고 약간 안 좋았던 사례가 있어요. 유난히 이 직접 판매는 법적 용어로는 어쨌든 다단계 판매에 속하는데 우리가 원래 이 천천히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상 진행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앞서가지고 진행됐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난히 더 반발이 심하고 오해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이해와 비전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를 분명히 하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도 그렇죠. 처음에 다 오해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충실한 소비자들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될까 말까 했던 이 이마트를 계속해서 굳건히 지켰던 이 이마트라는 회사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온라인이 돼서라도. 그러면 오해가 있는 시기에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돈을 번다 못 번다? 네, 무조건 벌죠. 사실.
근데 그 오해를 견디는 게 쉽진 않다. 그러면 오해랑 이해가 약간 공존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오해가 너무 심했고 이 유통이 오해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현재 상황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업은 오해 차원에서 미리 준비했고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강의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너무 잘 듣고 계세요. 자,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 유통을 이해하려면 이거 좀 지울게요. 미국부터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00년. 자, 이게 미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입니다. 약 10년 정도의 터울로 이렇게 진행해요. 김재상이 실례지만 53년 이후생이시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53년생이십니다. 6.25를 이제 한국 전쟁이죠. 끄트머리에 딱 겪으신 휴전이 되기 직전이신데 53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휴전을 하고 한국 전쟁이 그때 이제 미국이 사실 그 전에 세계 2차 세계대전 40년대 일본 이렇게 광복절 있잖아요. 그때 한 이후로 그 군수물자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50년대에는 슈퍼마켓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어마어마하게 흥행했다라는 거죠.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백화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통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좀 봐야 되는데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대형마트,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서지도 않은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월마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는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유독 없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TV 홈쇼핑 그리고 이제 다단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9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죠. 인터넷이 보급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고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진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근데 일본은 사실 그 6.25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이전에 원자폭탄 맞고 이제 사실 거의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그래서 일본을 미국이 망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중국은 이제 개입을 했으니까 일본은 그 군수물자를 팔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안 났으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둘 다 그냥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덕에 10년 빨리 성장한 거예요. 일본이 사실 한국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전후를 이제 복구하는 시기였다라면 이때부터 미국의 유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10년 뒤에 슈퍼마켓이 흥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 프랜차이즈가 7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할인마트가 80년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TV 홈쇼핑과 인터넷 요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요건 다단계 쪽이죠. 다단계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200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함께 성장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요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90년대 요때잖아요. 근데 일본도 조금 빠르게 미국에서 유통의 흐름을 본 약간 눈치 빠른 사람들이 70년대 후반에 이 다단계를 갖고 옵니다. 요건 좀 돈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잠깐 넘어가서 우리나라로 역사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덕분에 50년대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어요. 진짜 꿀꿀이죽 끓여 먹고 부대찌개 끓여 먹고 미국의 보급품 주면은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시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시대를 사실을 좀 관통해서 겪어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있었기에 어쨌든 현재 우리들이 있는데 이제 60년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먹는 거 위주로 슈퍼마켓이 이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지고 70년대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CJ, 오뚜기, 뭐 농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성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가 넘어서서 이제서야 이제 백화점과 프랜차이즈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그래서 미도파 옛날에 아십니까? 미도파. 지금 노원역에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는데 현재 롯데가 인수해서 롯데백화점이죠. 제가 살 때만 해도 미도파였어요. 90년대 초반까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대형마트가 9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92년도에 이마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TV 홈쇼핑 이제 다단계 판매가 2000년도에 원래 들어와야 됩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자면. 근데 우리나라 다단계 피해봤던 분들은 보통 언제 봤다 그러죠? 8, 90년대. 그쵸?
그럼 뭔가 일본처럼 우리도 뭔가 앞당겨서 빨리 온 거잖아요. 이때 유통이 이런 흐름대로 와야지 무리가 없는 거예요. 약간의 반발은 있지만 시대 흐름상 이거 괜찮네. 이게 빨리 돼. 한 5년 안쪽으로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20년을 앞당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자, 이게 언제로 넘어가냐면 1990년대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로 좀 넘어갑니다. 1981년도에 별 일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올림픽이 결정이 됩니다. 1988년도 한국올림픽, 서울올림픽이잖아요. 이때 결정을 했는데 이게 왜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서 다단계가 이때 꽃을 피워야 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론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소비하는 상품이 약간 친환경적이고 좀 질 좋은 기능성의 상품을 가지고 조금 마진을 붙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의 좀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예요. 원가까지 쪽 빨아들여가지고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통과 함께 굉장히 고기능성의 상품을 좀 적절한 가격을 맞춰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형태인데 2만 달러 소득이 돼야 우리 다단계 네트워크가 이제 꽃을 피우는데 이때 우리 소득이 얼마였느냐?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1826달러였습니다. 이때.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10배가 차이 나죠, 거의. 이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득 수준이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을 합당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지 그걸 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내 월급이 3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를 살 수는 없잖아요. 세제 하나를.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시작했죠. 근데 요 1986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약간 안 좋은 불법적인 다단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그렇게 무조건 이게 해답이다라고 제가 팩트를 딱 얘기하자라고 하면 어렵지만 70년도에 일본에서 아까 네트워크 다단계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프랑스계 회사 하나가 요 80년대 초반에 진출을 합니다. 한국으로. 일본도 이제 갔으니까 한국 가까우니까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부터 이름도 어려워요. SEC라는 회사인데 뭐 소시에테, 뭐 엘레강스, 뭐 컨티넨탈 드 프랑스인가 뭐 이상한 회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숙민, 그리고 좀 이제 산융, 요런 거 산융 기업 아세요? 산융 기업이 재팬라이프라는 회사랑 연계해서 들어온 게 딱 88년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죠. 근데 왜 다른 것들은 안 되고 유독 다단계만 여기에 남아드느냐? 자, 일단 올림픽이 개최된다라고 하면 이 올림픽은 사실 지금 보면은 사실 올림픽 많이 타락해가지고요. 약간 뭐지? 요즘 일본이 메달 많이 따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압력이라든가 IOC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공정하게 시합을 해서 진짜 잘하는 사람이 메달을 받아가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러시아 때는 러시아대로, 일본 때는 일본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그 자국 내에 굉장히 우리가 메달 많이 따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이제 올림픽의 정신은 사실 좀 많이 퇴색했어요.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왜 개최하려고 하느냐?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드는 돈이 10조라면 그걸 가지고 얻어들이는 반사효과는 40조, 20조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노력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 미국, 일본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는 도대체 뭘까? 알려져 있지 않은 코리아는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하고 이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없나? 라고 이제 기웃기웃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일단은 요게 유치 88년 되기 전부터 이때부터 이때 1826달러라는 걸 가지고 한국의 실정은 어땠느냐? 엑셀이라는 차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1974년이 제가 알기로 포니가 처음 나온 때입니다. 포니 한 대 값이 400만 원 했던 시절이죠. 우리 아버지 월급이 15만 원 이랬을 텐데. 그러면 요때 와서 봤더니
텔레비는 흑백. 그리고 집집마다 있는 집, 심지어 없는 집도 있어. 차는 집집마다 없죠. 예, 폰이 엄두도 못 내죠.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있어요, 없어요? 신용카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차가 없습니다. 유통상 이 흐름상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면 이제 요 정도라고 생각한 거죠. 요 정도의 이제 소득 수준이 되나 보다라고 와서 보니까 차가 없네.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번에 일주일치 물건을 사가지고 큰 냉장고에 딱 보관을 해서 일주일치 먹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시간 걸리고 기름 드니까. 근데 냉장고 포함. 냉장고는 지금 같은 냉장고가 있었다 없었다? 네, 작죠. 그나마 이제 골드스타 이런 거 짝짤짤한 거. 냉장고도 작고 심지어 차도 없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선다? 막 몇 킬로를 걸어서 장바구니 들고 어머니들이 일주일치 물건을 사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거는 시대가 아니네. 그리고 TV 홈쇼핑과 이제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TV가 흑백이야. 막 먹음직스럽고 뭔가 되게 막 딱 선명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텔레비는 심지어 흑백이고 없는 집이 너무 많아. 결제하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TV 홈쇼핑이 들어올 때가 아니네. 이래가지고 다 철수한 거예요. 여기 이거 아니다. 도대체 올림픽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다 철수했는데 일본으로 통해서 이제 프랑스가 아까 그 회사가 들어왔던 회사가 보니까 다단계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사람만 데려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때 어땠냐면 1984년에 이제 스마일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이 회사가 2달 동안에 20억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킨대요. 지금도 20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죠? 연매출이 240억이죠. 근데 이때 당시 240억은 지금 240억의 거의 10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2달 만에. 그런 매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피해 살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때려잡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들어서기 시작해요. 요새 코인이나 주식이 되게 인기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직장인들로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젊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막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코인에. 대박 치는 거죠. 20배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 벼락 부자를 원했는데 벼락 거지가 되는 거지. 20년, 30년 동안 일한 걸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을 만들고. 이게 사실 안 되는 건데 이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되게 무지했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저렴하면 의심하는데 비싸잖아. 오히려 의심을 어떻게 보면 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200만 원짜리 자석료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월급이 80만 원인데 200만 원짜리 자석료를 팔고 앉았네?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게 왜 되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88년도에 들어선 재팬라이프 산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제 폭발합니다. 막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1991년도부터 이제 YMCA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원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남편이 이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적어온 거 보면 이때 1등이 산융이라는 거고요. 2등이 헬시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3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라는 회사에 이제 세제가 이건 사실 문제는 없는데 싸잡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팔고 뭐가 문제냐? 품질이나 가격이라는 게 의심스럽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자나 판매 방식이 신뢰할 수가 없다. 매장에 기존까지만 해도 점포 방식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무점포 형태가 너무 빨리 들어온 거예요. 다단계는 어쨌든 약간 무점포 형태니까. 그리고 이 다단계라는 이제부터 등장하는 다단계를 근절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속속들이 막 엄청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 A사는 91년도부터 이제 업계를 우리나라에 와서 88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이때 막 시작한 건데 억울하게 이제 엮이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없는 상품을 그냥 정당하게 적절한 가격의 상품을 팔고 다만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적을 뿐이지
정당한 물건을 제값받고 팔아서 그 유통 마진을 이 사업자들끼리 나눠 갖겠다는 아무리 문제 없다는 얘기인데 왜 이걸 가지고 따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국 얘기를 잠깐 넘어가자면 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굉장히 좀 크죠. 예. 이거 좀 잘 보이나? 예. 저기 화면상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1927년도에 사실 이분이 수혜자가 아니에요. 하버드대를 다니던 졸업생이 이제 논문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이 너무 괜찮아서 던킨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논문을 정리한 거예요. 이 친구의 얘기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 다듬어가지고 논문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의 시초죠. 이때 이제 나와서 1935년도에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 비타민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41년도에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로 사명을 바꿉니다. 비타민을 이제 처음으로 만든 회사죠. 이 뉴트리라이트가 만들고 이때 여기서 판매 행위를 하던 이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다단계와 방문 판매 등의 형태의 판매는 이때 이미 뉴트리라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41년도부터. 근데 59년도에 여기서 영업사원을 하던 리치 디보스라는 사람과 제이 벤 엔델이라는 사람 두 명이 나와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아메리칸의 길이다. 미국의 길이다 해서 아메리칸의 줄인.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까 말한 요 문제의 세제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LOC라 그래가지고 리퀴드 오르가닉 클리너. 네, 클리너 이제 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막 등장하는 친환경 세제를 이때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쳐요, 이게. 그래가지고 60년대에 대박을 칩니다.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세제하면 아메이 막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이슈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아메이가 되게 잘 됐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랑 약간 비슷하게 요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이나 다 결국은 똑같아요. 똑똑한 사기꾼들 있잖아요. 머리 똑똑한 애들이 사기치면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소위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어마어마하게 일으켜요. 이렇게 정당한 물건을 팔고 유통 마진을 이 대기업들과 유통업자들이 가져갈 유통업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세제를 먼저 아메이 걸 써보고 이 세제 너무 좋다. 가격은 조금 센 편이긴 하지만 고농축이기 때문에 좀 적게 써도 되고 써서 너무 좋으니까 소개했을 때 저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주는 거예요, 수당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 소개를 했는데 내가 직접 소개하지 않았는데 간접적인 소개비를 다 받는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이잖아요. 다단계 판매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방식에 약간 유사하게 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이 마카가 상식적으로 이게 10만 원이면 사실 분 계세요? 뭐 1,000원이면 몰라도 10,000원이면 10,000원도 말도 안 되는데 10만 원이면 상식적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그래 네가 이걸 10만 원에 사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네가 2명한테만 소개하면 5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2명한테 팔았더니 바로 본전 찾고 그 사람이 소개해 줄 때마다 10,000원씩 그냥 준대요. 이게 막 몇 단계가 거쳐지면은 저는 그냥 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마카를 구매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원에 사면 됐을 마카를 10만 원에 사고 99,900원, 99,000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는 폰지 수법을 유사하게 하는 유사수신행위 사업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폰지라는 단어는 사실 20년대에 나온 건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형태를 한 사람의 원조가 폰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기를 폰지 수법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단속해요. 정부가. 미 연방정부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다 때려잡습니다. 우리나라랑 아까랑 비슷하죠? 일단 때려잡고 보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70년대 이제 아메이는 문제없게 세제 잘 팔고 있는데 히트 쳤는데 갑자기 니네 세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아니다. 이거는 세제가 우리 특허를 가지고 친환경인데 고농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합당하고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유통업자들을 할 일을 대신해서 나눠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몰라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정부는.
일단 법이 없으니까, 합법적인 법이 없으니까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아메이런 회사들이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피해를 입기 시작하니까 75년도에 항의를 합니다. 미 연방법원에 제소해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고 공정하다라고 해서 4년이라는 법정 공방 끝에 79년도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승소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제 법을 80년대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이런 건 유사수신행위고 폰지수법이랑 비슷한데 이 적당한 물건을 적절하게 파는 건 네트워크이구나. 그리고 방문 판매구나. 다단계구나. 이런 거를 완전히 제도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제도화가 심지어 되지도 않은 시점에 일본은 그거를 가져와서 사업자들이 막 또 판매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나라도 이게 자리를 잡기 전부터 가져와가지고 팔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죠. 일단 다 때려잡고 항의하니까 이건 문제가 없구나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언제냐? 그게 95년도예요. 95년도. 왜 95년도냐? 91년도 아까 88년도부터 산융이라는 자석료가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히트 아닌 히트를 치면서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나와서 소비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93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다 못한 정부가 7월, 6월 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만에 약 2,000명 정도 이상의 소위 이제 방판업자, 다단계업자, 네트워크 마케팅, 마케터들을 다 그냥 닥치는 대로 구속시킵니다. 너 다단계 구속, 너 다단계 구속 이렇게 다 시켜버려요. 저길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93년도에 아까 7월, 6월에 다 구속시켰는데 7월 1일에 구속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메이 사장, 한국 지사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판매하는 대리점 사장, 그리고 요 3명을 하여튼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 조사해가지고 2,000명을 구속시킨 거거든요. 검찰은 힘이 엄청 세잖아요. 검찰이 구속시킨 것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번복을 웬만하면 안 해요. 한번 구속시켰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사과를 할 정부가 보면 안 되겠네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7월 6일인가 7월 7일에 이 3명을 구속을 풀어줍니다.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인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의 덕을 좀 많이 봤거든요. 80년대에 좀 경기 불황이 있었던 시절에 이 A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폭발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온 거고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시키면서 이중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경제 이제 정체기를 완벽하게 풀어낸 게 이제 빌 클린턴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약간 유리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아메이를 되게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인데 아메이 대표를 구속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간에는 제주도로 날라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김영삼을 불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96년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썰로서 약간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팩트로 보자면 정확하게 93년도에 왔다는 기록은 없고 어쨌든 며칠 안에 풀려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서 이제 갸우뚱하는 거죠. 아까 75년부터 79년도까지 아메이가 법정 싸움 한 것처럼 요 시기에도 이게 뭐지?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길래 어쨌든 풀어줬으면 뭔가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잖아, 분명히.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은 다단계 피라미드인데 불법이고 사기인데 왜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할까? 풀어주긴 했는데 왜 풀어주라고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 만드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는 방판이고 이건 다단계고 이건 네트워크이다. 미국이랑 아까 똑같죠.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서 최초로 법을 만든 게 9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이제 다단계는 합법입니다 하면서 합법인 것처럼 불법을 감행하는 회사들이 사실 더 많이 생겨요. 이제 다단계 합법이래 하면서 우리 다단계 이제 합법화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법을 하는 거죠. 물론 합법도 있습니다. 이때 하이리빙, 뉴스킨 등등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슬슬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하죠. 근데 어쨌든 불법 업체가 훨씬 많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야 이거 다단계 하면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NR커뮤니케이션, N텔레콤을 가입했는데 여기 맨날 강의 들으러 오라고 하고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이런 거 아직도 있습니다. 네티즌 댓글에. 아직도 심지어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다단계 뭔가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난데 이런 얘기를 이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반대죠. 맞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뚱껏 보고 놀란다고 이때 이제 겁먹었던 사람들의 그 부풀려진 서울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랑 말싸움하면 진다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뭐 이렇다고 다단계 자체가 불법이나 이 네트워크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2002년도까지 요거를 이제 잘 법 제도화를 하고 2002년도 7월 1일에 현재 다단계 방문 판매 등의 기틀이 되는 법안을 이때 거의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 아직도 피해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조합을 만들자라고 해서 가장 오래 전부터 사업을 했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6개의 회사가 모여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을 2003년도 1월 1일에 만들어요. 이게 A사, H사, N사, 뉴스킨 그리고 우리 NR커뮤니케이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6개 회사 출자사 중에 하나다라는 강의에서 요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주도한 회사가 저희 회사예요. 현재는 부회장사를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03년도부터 정확하게 직접 판매가 돼서 피해가 만약에 있으면 소비자는 600만 원까지, 사업자는 1,5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회사 보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보증금 걸어놓은 거, KT를 통해서 보증금 걸어놓은 거, 전파소에. 그리고 또 뭐였지? 하여튼 알뜰폰인가요? 하여튼 여기에 걸어놓은 보증금만 해도 거의 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단계의 특수 판매 공제 조합에서 약 70여 개 업체 이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다 불법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2,000개가 넘는 거예요. 여기는 보증금 걸어놓고 매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을 계속 조합에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엄청 까다롭고 그 다음 단계로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직판은 현재 약 50개 업체 조금 넘고요. 합치면 1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가입하지 않으면 현재 쉽게 말하면 불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안 했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뭐 기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피해를 보고 회사가 문 닫았을 때 피해 보상을 어디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회사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디에서도 나를 보장해주고 하소연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 가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항의하는 거죠. 이랬는데 어디서 받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우리나라 미국의 역사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오히려 간단한 건데 제가 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뭐 피라미드라는 단어와 다단계, 요건 이제 다단계는 불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 너무 작게 그렸네요. 결국은 구성원들,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이거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이 차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라미드는 아까 뭐 유사수신행위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즉, 물건이 없어도 돼요. 저 볼펜 하나여도 됩니다. 볼펜이 10만 원. 볼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2명한테 전달할 때 본전 찾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건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돈 벌 수 있다. 또는 회원 가입비를 목적으로 주로 이제 돈을 받아가는 그걸 가지고 수당을 풀어주는
우리 회사는 정확하게 없죠. 회원가입비가. 사실 회원가입비 자체가 존재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회원가입비는 아니지만 진입할 때 어차피 돈을 벌어가려면 DT든 골드든 해야 되니까 물건 좀 사야지 라는 식으로 약간 이게 회원가입비인지 물건 사는 비용인지 애매모호하게 다 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요, 어차피 쓸 요금을 그냥 먼저 냈을 뿐인데 조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물건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물건을 내가 잘 못 쓰는 물건일 수도 있고 잘 전달하기 어려운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누구나 다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목적이 뭐냐? 여기는 그냥 사기만 잘 치면 돼요. 그냥 어르신들 등만 잘 쳐먹어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그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사람들이 야 이거 돈 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더니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주는 거예요. 요즘 금리가 2%인데 매달 10만 원씩 10%를 주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어르신들이 막 꾸역꾸역 저 테헤란로에 모여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일로 와봐 막 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받은 수당을 다시 넣습니다. 더 벌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한 번에 이 다단계 이게 배증이 무서운 게 맨 마지막 단계 되면 무조건 지금까지 모인 사람의 곱하기 2는 되거든요. 2라인만 해도 2배예요. 3라인, 4라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단계죠. 이 사람들이 다 소개하면. 이게 모였을 때 한 번에 휙! 자, 문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조이팔이니, 제이유니 이런 거 막 4조 원 막 이런 게 괜히 나오는 수치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희대의 사기를 치는 거죠. 그게 이제 피라미드고, 즉 사기 잘 칠 사람과 사기 당할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기꾼과 사기 당할 사람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이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보상 플랜에서 강의하는 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이건 문제가 없겠다. 내가 충분히 쓰는데도 문제가 없고 내가 구매해도 쓰기만 하고 내가 전달을 못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보장할 수 없는 거를 함부로 했다가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직판에 가입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제 다단계라는 거는 어쨌든 목적은 판매입니다. 판매. 물건을 잘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랑 다단계는 사실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다 비슷한 영역에는 속해 있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차이는 네트워크는 소비가 먼저 근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다단계라고 써있지만 방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참존이니 아모레 퍼시픽, 여기 위에 6층에도 있죠. 그런 회사들은 일단 소비도 물론 본인들도 쓰긴 쓰겠지만 본인이 안 써도 전달해도 상관없어요. 방판이니까 내가 잘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됐든 보험이 됐든 방판 구조로 된 게 많죠. 나는 보험 안 들어도 이 사람 들어도 돼. 문제 없습니다. 판매만 잘하면 되고 판매 잘할 판매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단계 네트워크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아메이도 네트워크에 속하는 이유는 세제를 일단 내가 먼저 써보고 괜찮으니까 전달했으니까 소비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많이 모집하는 형태가 네트워크랑 이 다단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나한테 문제만 되지 않으면 그냥 판매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난 아메이 사업하기도 싫고 하이리빙 사업하기 싫지만 그냥 물건 좋으니까 써줄게 이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다단계나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죠, 사실. 실제로 A사의 그 아까 세제라든가 그 치약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 90년도 초반에 엄청 히트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때가 쏙 비트는 이런 세제들 되게 많잖아요. 90년대 아까 96년도쯤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제 합법화 95년도에 되고 이때 폭발적으로 이제 세제를 어마어마하게 입소문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세제 점유율의 30%를 넘어갑니다. 아메이 세제가. 그래서 아메이가 우리는 엄청 성장하고 그래서 소비자 단체랑 이 우리나라 세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써가지고 이거 세제에 문제 있는 거다라고 엄청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불매운동하고 이렇게 했대요, 오히려. 그거 아니었으면 오히려 아메이가 지금도 크지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을 미국으로 아마 넘겨야지 않았을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상품, 아까 상품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 있고 화장품 그리고 뭐 있죠?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통신요금 이제 절대상품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대중적이냐, 소모성이 있느냐, 그리고 약간 시대성을 반영하느냐 이런 거랑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생활 필수품입니다. 대중적인가요? 그렇죠? 네, 대중적이에요. A사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화장품 대중적인가요? 요즘은 좀 그래도 대중적이죠. 12조라는 시장 남자들도 많이 쓰니까. 저도 쓰는 거 지우는 거 해보니까 8종류는 돼요. 요즘 이제 날씨가 덥고 마스크 때문에 제가 숨이 막혀가지고 잘 안 바르긴 하지만 이거 애매하니까 약간 세모 정도. 나 여자들 위주로 쓰니까. 건강식품 대중적인가요? 20대는 맥주를 먹을까요? 오메가를 먹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세모 많이 먹긴 하죠, 옛날에 비해서. 핸드폰 요금 대중적인가요? 안 쓰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모성, 생활용품 소모성은 꽤 있죠. 주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필수적이니까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화장품 소모성 괜찮죠. 근데 코로나 하니까 마스크 쓰니까 화장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아침에 늦어 그런 사람도 많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세모 정도 할게요. 건강식품 소모성, 만약에 건강식품을 먹고 굉장히 나았어, MSM을 먹었더니 몸이 너무 개운해, MSM 꾸준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원래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나았으니까 안 먹어. 나았으니까 안 먹고 또 아프면 또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되게 안 좋습니다. 사실 건강은 미리 지켜야 되는 건데. 통신요금은 소모성이 꾸준히 그냥 일어나죠. 사실 전기수도가스 포함인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요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시대적인 상품, 생활용품도 계속 성장합니다. 시대를 반영해서. 이거 좀 애매하긴 하죠. 생활용품이 얼마나 성장할까? 화장품은요? 화장품도 줄기세포 배양액도 함유시키고 계속 뭔가 공법이든 뭐든 새로운 게 나와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성장은 해요. 계속 시대를 앞서가죠. 건강식품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옛날에는 비타민, 오메가 이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MSM은 도대체 뭐야? 크릴새우 뭐죠 그거? 새우의 크릴 오일 이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 번 나오면 또 그게 또 마트에서 또 그렇게 잘 팔려요. 오늘은 깨가 좋다더라 그러면 깨 상품 엄청 잘 팔리고. 건강식품도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통신요금은요? 통신 상품은? 핸드폰으로 지금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알람 시계부터 해서 옛날에 시계 알람 눌러가지고 껐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어떻게 끄세요? 핸드폰 그냥 터치해서 그죠? 그리고 시계를 심지어 시간을 볼 때도 핸드폰을 보죠.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따로 갖고 다니는 분도 없고. 옛날에 핸드폰이 20년만 전에 있었어도 제가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거를 엄청 더 많이 남겼을 텐데 아쉽죠 사실. 그때는 굉장히 필름 카메라 추억이죠. 그것도 약간 어쨌든. 근데 핸드폰은 시대성을 계속해서 다 모든 게 핸드폰으로 거의 다 들어옵니다. 계좌이체 요새 힘들게 은행 가서 어르신들 아직도 하긴 하지만 손가락만 똑딱하면 다 되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X 표시가 나올 만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높게 평가해서 다 최소 세모로 잡아봤을 때 다른 것들도 다 이 직접 판매나 이 방문 판매 다단계 하기에는 다 합법적으로 괜찮은 상품들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통신요금이라는 상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떻냐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 판매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회사에 굉장히 좋은, 나중에 써보셨어요? 선스크린이라는 게 있는데 꼭 한번 써보세요. 선스크린 진짜 너무 좋아요. 2.5 그거 쓰는 맥스. 맥스도 좋죠. 맥스는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이고 우리 자외선 차단하는 선스크린 SPF 35 그 선스크린이 있는데
그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나만 써. 내 친구들은 안 쓴대요. 제가 말빨이 좋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잘 못 팔아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 저는 화장품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맨날 그냥 나만 쓰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다단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방판하면 안 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핸드폰 요금은 일단 내가 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설령 돈을 좀 못 벌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나는 원래 핸드폰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일단 모집된 고객들이 이탈할 확률도 적고, 모집이 돼서 여기서 심지어 수익이라는 개념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탈할 확률이 없겠죠.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여기를 탈퇴하는 순간 안 나온다. 탈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매달 꾸준히 5대, 10대씩 한 달에 블로그를 통해서 개통해서 지금 어쨌든 누적시켜준 소비자를 통해서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매달 들어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죠, 사실. 하지만 65세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만으로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 뭐죠? 그 노령연금에 비하면 불과 한 몇 년 만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내가 20만 원 벌기 위해서 65년을 버티는 게 빨라요? 빨리 내가 2, 3년 집중해가지고 핸드폰 쓸 소비자 몇 명 모집하는 게 빨라요. 이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상품이 유지가 되고 유치가 가능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A사나 H사 중간에 다 거론했지만 그 회사들이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분들은 그거 하셔도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저희가 이제 책 많이 읽고 계시는데 뭐 덱스터 에거라고 이제 끝없는 추구 출판하신 덱스터 에거 이분 있죠? 이분이 A사의 70%의 라인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한국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A사의 수익만으로 한 달에 월 100억을 벌거든요. 이거는 A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플랜이. 여기는 많이 일찍 시작해가지고 라인을 많이 펼쳐가지고 높은 직급에 갈수록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게 된 구조고,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직급 높다고 무조건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많이 벌긴 하죠, 당연히. 하지만 그 상한선 다 정해져 있고 작은 쪽에 해당하는 것만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보상 플랜 나중에 들어보시면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떼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여러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버는 게 가장 이 회장님의 목적입니다. 즉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 핸드폰 요금 그냥 바꿨는데 피해자가 일단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합당한 거고, 내가 핸드폰 쓰고 우리 가족 몇 명 정도만 바꿔도 단돈 몇천 원이라도 내가 어차피 내 가족은 평생 써줄 거니까 안정적으로 매달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합당한 상품을 가지고 우린 사업을 한다. 단돈 10,000원, 10만 원이라도 여기서 만약에 2년 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나와. 100만 원 밖에라는 얘기를 밖에서 400만 원 월급 벌고 있는 사람들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2년 했는데 그거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이런 통신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아파서 코로나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돼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 400이든 500이든 벌던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실업률에 기여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액수의 크고 차이를 떠나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 네트워크 NR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터져도 집에 처박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학생들은 너무 좋죠. 아유, 거의 매일이 방학 같아. 아유, 내가 학교 다닐 때 코로나 좀 터지지. 하여튼 그때 그럼 어떻게 돼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든지 다 핸드폰으로 그냥 데이터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요금인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만, 몇 명의 고객 관리와 그걸 유지시킬 팀원만 잘 모집해 놓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이 수당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강의 다 했는데 지금 한 3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이 배증의 법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힘, 지렛대 원리라고 해요. 지렛대 원리. 내가 이거를 그냥 드는 건 어렵지만 지렛대로 미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 지렛대 원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N스마트 하나 개통하는데 지금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금방 하지만 익숙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L망으로 개통하는데 한 5분 걸린다고 가정할게요. 3명한테 하는데 총 15분이 걸립니다. 맞죠? 이 3명이 이걸 만약에 제가 매일 3명한테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1시간이 걸려가지고 저는 12명 개통하는 거예요. 맞죠? 어쨌든 분으로 봤을 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팀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저는 처음에 15분이 걸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분 세 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이분들이 이해시켜야 되니까. 이분들이 이해하고 나서 자기도 5분에 개통을 한 대씩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3명이니까 9명. 네. 9명이니까 여긴 3명.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각각 걸린 시간은 15분이죠. 그럼 이 사람이 또 3명씩한테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15분. 요렇게 내 타임이라고 하면 9에 3배니까 27, 27에 3이니까 81. 이걸 다 더해보면은 120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혼자 해서 12명을 개통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릴 시간을 120명 할 때 똑같이 1시간이면 개통할 수 있는 원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배증의 원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나는 더 이상 개통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더 열심히 개통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어느 순간 곡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처음에는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거의. 네. 근데 어느 순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점점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일이죠. 시간. 근데 이거는 수입이에요. 수입이 처음엔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팀이 모이고 소비자가 어느 정도 누적되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요 시점까지가 2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 루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점이 언제일지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노력과 몫입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의 차이죠. 이 시기만 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근데 이 시기를 못 버티고 90%가 떠나는 거죠. 아, 이거 돈 안 된대. 안 된다. 당연히 원래 이 시기까지는 돈이 안 돼요. 자산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시점을 겪어내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수입은요? 계속 늘어나요. 내 팀원들이 자기 목처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까 수입은 늘어난다. 이해되시죠? 다음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시간을 더 많이 쓸 수는 없고 제가 몇 시 시작했죠? 11시 시작했죠? 네. 이렇기 때문에 직접 판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아까 유통을 보여드렸잖아요. 오해는 항상 무조건 처음에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좋아졌네. 그때는 막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했던 반대하던 사람들 친구들이 이제 가서는 자기가 더 열심히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좋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한테 준 수익이라는 부분은 없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오해를 받지만 저는 오해를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아까 유통처럼 이해의 단계를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게 정확한 트렌드에 맞는 패러다임을 통과하는 일이 맞다면, 유통의 흐름이 맞다면 이 이해라는 부분을 분명히 통과해서 완벽하게 비전이 되는 타이밍이 아직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 타이밍은. 지금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이때 시작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90%가 떠나갈 건데 이때 시작하면 50%는 이해 못하고 50%는 오케이 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 맞죠? 이해하는 50%만 정확하게 후속 조치해서 끌고 가서 조직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언제 임계점이 오는지 모르지만 그 시기만 넘어가면 수익은 보장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래서 버티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버티라는 얘기 필요 없습니다. 바로바로 돈이 될 수 있고 핸드폰만 가지고는 누적된 소비자 가지고는 좀 돈이 덜 될 수 있지만 L망이 또 있고 또 어차피 쓸 핸드폰 1년치로 해서 막 100만 MV씩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통신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모집한 소비자들이 어제 보니까 여기 누구죠? 갑자기 성함 생각나. 허유경 사장님이 아드님을 또 모시고 왔더라고.
6개월 썼는 동안에 물어봤더니 해지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해지 안 할 거래요. 왜 해지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문이죠. 네. 어머니를 통해서 개통한 아들이 해지하고 다른 데 SK를 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오해가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시점만 내가 한번 그동안에 완전히 버텨서 집중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시작하시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다 손가락 짚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검지가 엄지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가장 큰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